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프랑스 매체가 공개한 한 영상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통일될 경우를 가정해 향후 한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분석했는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프랑스 현지 매체인 알터이스는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약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상당히 놀라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1945년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광복의 경사를 맞은 한반도에는 곧바로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38도선을 기점으로 국토가 분단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국토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된 뒤 기어코 1950년에 한국전쟁까지 치룬 한국과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을 치를 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입각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식의 통일을 추진하는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통일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과 북 두 정상이 직접 평양과 판문점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단행하고 올림픽 무대에서도 한반도기를 앞세워 동시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출하는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북한이 71년간 분단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2050년까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망해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추봤을 때 구매력 평가 PPP를 기준으로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26배가량 높은 4만 5천 불임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위상으로나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독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동독을 흡수통일했던 전례를 비추보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적인 수단보다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시민 스스로가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요구했던 것처럼 현재 기근을 비롯해 많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로서도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될 경우 당장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군사 분야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가히 세계 강대국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병력 수만 하더라도 한국 63만 명과 북한 120만 명을 통틀어 183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237만 명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데다가 전차와 전투기를 비롯해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과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를 합하면 세계 3위에 오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두 나라의 인구 또한 통일될 경우 독일과 비슷한 7,700만 명에 이를 만큼 막강한 인구 대국의 위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 북한이 5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한국의 통일은 당장 중국과 일본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는 남과 북이 중국과 일본의 간섭을 받으며 경제와 군사적으로 큰 고충을 겪어왔는데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강력한 군사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통일된 한국의 입장에 따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매체는 최근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세에 내몰리자 북한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한 데 이어 나토 진영에 속한 유럽 국가들 역시도 한국을 통해 K9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방산무기를 경쟁하듯이 구매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의 방위산업이 통합된다면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초강대국 수준의 방위산업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일본은 자연스럽게 간섭을 하는 위치에서 눈치를 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프랑스 매체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은 한국보다 북한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우 교육과 의식주는 물론이고 도로와 항만을 아우르는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면 이전에 북한에서 극도로 만연했던 검열과 통제가 없어지는 만큼 북한 주민들은 보다 자유롭게 세계의 다양한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와 정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매체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한국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만큼 엄청난 국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에 덩달아 노동시장에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과거 90년대 독일의 상황처럼 실업률 급증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흡수통일은 흥미롭게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큰 이익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는 석탄과 철을 비롯해 흑연과 마그네사이트에 이르기까지 220종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데다가 그 잠재 가치 역시도 3,79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해왔던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자원을 발판 삼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매체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경제적 성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삼성과 현대를 비롯해 LG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생산 거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는 첨단 기술 인력은 한국에서 고용하고 단순 생산 인력은 저렴한 인건비를 갖춘 동남아시아에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굳이 이들 기업이 동남아시아의 생산 공장을 짓기보다 북한에 짓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통일은 2,400만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새롭게 발생하는 만큼 한국의 내수 경기와 소비 시장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뿐만 아니라 급속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프랑스 매체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한국의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매체는 그동안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혹여라도 자신이 맡긴 투자금이 전부 손실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해왔고, 이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매체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이러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서울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금융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북한의 젊고 저렴한 노동력이 가세한다면 중국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프랑스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지역에서 빠르게 경제 개발이 추진되면 이에 덩달아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기반과 교통 인프라 또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여느 신흥 국가들처럼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면서도 한국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과 달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로 여겨질 만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정세가 전개될지 프랑스 사회가 잘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발판 삼아 한국이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갔을 때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바짝 쫓고 있는 마이크론에서 최근 우리보다 더 앞선 기술을 돌연 발표하며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번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역시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기술 유출 사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극히 낮아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좋진 않지만 결국엔 한국이 세계 1위를 뺏기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팽배하다는데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AI 최대 수혜주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을 따라잡으며 쾌속 질주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반영하듯 반도체 분야 역시 전 세계 산업에서 핵심 중추로 자리 잡으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엔비디아가 신형 AI 특화 반도체인 H200을 올 6월에 내놓는 등 또 다시 시장에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신제품은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32를 첫 탑재했으면 HBM32를 통해 초당 4.8TB 속도로 141GB 메모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초당 3.35TB 속도인 H100보다 출력 속도가 2배 빨라졌고 용량과 대역폭 역시 2배 늘었다며 1750억 개 이상 파라미터가 포함된 차세대 LLM 기반 AI 훈련 과정에서 최고 성능을 구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로 불리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한 최선단 메모리 반도체로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을 위해 훈련된 LLM 성능 강화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크론이 HBM32를 양산한다고 밝히는 등 예상치 못한 소식을 심지어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 HBM32를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보다 더 빨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업계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지난달 5세대 HBM3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이 HBM3 양산을 건너뛰고 HBM3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SK하이닉스, 삼성과 전면 경쟁 체제에 들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해당 D램은 엔비디아가 2분기에 출시하는 GPU H200에 탑재될 예정이라며 8단 HBM32가 경쟁사보다 전력 효율이 30%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HBM3이 공급을 공식 발표하자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어떻게 기술 단계를 뛰어넘고 경쟁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HBM 생산에 돌입한 때는 작년 6월로 당시만 해도 이제 막대만 타이 중에 차세대 디램 생산 및 테스트 신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며칠 뒤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됐다는 게 드러나며 마이크론이 5세대 양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한 직원이 바로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랴부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큰 논란이 되며 반도체 업계에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하이닉스의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로 옮기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문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어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직 하이닉스 연구원 어씨에 대해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과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이어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씨는 마이크론 본사의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하고 있는 등 이미 마이크론의 5세대 AI 칩이 세계 첫 양산을 물밑에서 도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선 최근 마이크론이 주류 모델인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 세계 최초 양산에 돌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출된 기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점도 자연스레 겹치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에서 디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어씨는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마이크론의 임원급으로 이직했습니다. 어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사실 보통 HBM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순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HBM 분야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갑자기 5세대를 내놓았기에 이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어씨는 20년 넘게 SK하이닉스에 근무하며 HBM 설계를 주도했는데 그가 퇴직하기 한 달 전 SK하이닉스는 HBM3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양산 사실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와 손잡고 고사양 디램 시장에서 제일 가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HBM3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거의 못 받았던 업체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공격적으로 HBM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연구원 한 명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흐름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HBM3을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하이닉스의 인력을 빼내기 위해 마이크론이 작정하고 덤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론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을 유출해갔지만 사실은 이런 보도들이 과장된 것이면 실제적으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엔비디아가 6월에 출시할 H200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치 이번 일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독점 기술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반면에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면서 1위 자리가 뒤바뀔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이 올해 2분기에 HBM3이 shipping된다고 밝혔지만 정확히 4월일지 5월, 6월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은 현재 HBM3도 4개월 안에 양산되고 여기에 이어 곧바로 HBM3이 양산해 돌입하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일정을 발표하는 등 기술 구현 수준에 비해 언론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이런 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반도체 업계에서도 SK하이닉스에서 신기술을 쏟아내자 마이크론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과장된 내용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2월 SK하이닉스는 최선단 HBM인 12단 D램 적층 HBM32의 초기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실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말만 앞서는 마이크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6월에 출시할 H200에 SK하이닉스의 HBM32가 마이크론보다 먼저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HBM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드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에 다다른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사실상 모든 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산업에서 핵심 인재 포섭을 통한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으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552건으로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핵심 기술 인력이 경쟁 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삼성의 반도체 기술 역시 중국으로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현지에 세우려 한 삼성전 임원이 적발돼 구속되는 등 이런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국가 핵심 기술들의 유출을 막고 다시는 유출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처벌의 수위를 매우 강력하게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려주는 분위기가 함께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수준만 봤을 때 한국의 기술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우리의 기술을 더욱더 지켜야 하며 보안을 보다 철저히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명성을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합니다. 한국이 공개한 초전도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전도체 역시 전기 저항을 0으로 없애버릴 수 있어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엄청난 발명이라며 전 세계가 열광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암울해진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 빛을 내려주었다며 80억 인구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공개한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 수억 명이 몰려올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국발 초전도체 초광풍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네이처 등 몇몇 국제기관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는 교수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대 연구교수 65는 LK99가 상온상합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30여 년간 초전도 현상을 연구한 인물로 2005년 금속절연체 전 EMIT 이론을 실험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누전 차단기에 쓰이는 MIT 칩을 만든 주역인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왕 기술상과 발명대왕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 세계 수많은 검증단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 어떠한 부정행위나 범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초전도체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 중첩, 텔레포테이션 등의 효과를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분야로서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 몇 초 이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궁무진한 기술 때문에 군사적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의 양자 기술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하라고 행정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폴 베니오프, 찰스 베넷과 소련 러시아 수학자 유리 이바노비치 마닌이 최초의 구상자로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고안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게이트 대신 양자 게이트를 연산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NT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상용화가 되는 순간 대박이 될 물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양자역학 효과를 이용한 계산기도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자 어닐링 퀀텀 어닐링, 양자 신경망 퀀텀 누럴 네서크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들도 비슷한 규모 대비 기존 컴퓨터에 비해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보다 수억 배는 빠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용 양자 컴퓨터는 IBM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 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이 최대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26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양자 컴퓨터가 작동해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크기는 너무나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를 낮춰 전기 저항을 없앤 초전도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영하 267도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상용화하려면 상온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초전도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저온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돼야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찾아낸 양자 프로세스 후보물질 터뷸민 듐산화물입니다. 터뷸민 듐산화물을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인 광학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액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초전도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국내 일부 교수진들은 초전도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유명 대학들과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양자 컴퓨터는 이미 네이처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단이 검증을 마치고 사실로 판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양자소재 연구실장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한 곳에 가져다 놓아도 양자 컴퓨터 1대를 이기지 못할 만큼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이미 발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IBM, 다리오 길 IBM 리서치 수석 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자연의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모델링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춘 미국과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열쇠를 쥐게 된 한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그림이 확실해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꾸미물질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맥신도 양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와는 매우 다른 반응입니다. 맥신 개발 성공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이미 실렸고 올해 주목할 논문으로까지 꼽혔습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춘 데다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맥신은 맥스MAX라는 세라믹 물질을 강한 산성 용액에 담가 금속 원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물, 산소, 불소 같은 분자가 맥신의 표면에 달라붙는데 어떤 분자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고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기존엔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하는데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센터장팀의 연구로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의 위치에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때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 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이래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 마당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젠 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일석이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안전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에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이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와 E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데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NA-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NA-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로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데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